혹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사실 오늘 하는 얘기는 조금은 이제 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 네, 처음서부터 가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죠. 이 안전 분야는 사실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요즘에 경영계하고 노동계 양측은 상당히 팽팽하게 지금 이제 논쟁 중이고, 또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제 경청에서는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좀 요즘에 요구를 했고, 노총에서는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노동조합에서는 법을 무력화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두 군데가 상당히 팽팽한 입장인데,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이, 이게 왜 내용 중에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갖다 미칠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짤막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중이고, 오늘 마지막 장 지금 탈고 중에 왔어요. 그래서 결론 부분을 저도 지금 이제 정리 중인데, 오늘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이 방향을 갖다 얘기를 할 거고, 아마 이달 중에 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목이 중대재해처벌법 접점을 찾아서인데, 우리 사회가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경영계, 노동계가 양쪽에 팽팽한 입장이에요. 한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쪽은 이 법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 한쪽은 이 법을 무력화시키지 마 이렇게 팽팽한데, 제가 아마 거의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 아닌가 싶은데, 중간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는 조금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퇴직해가지고 제 개인 연구소를 하고 있고요. 주로 안전 쪽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 좀 성수대교 붕괴 현장하고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을 직접 가서 눈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가서 보고서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주 전공을 이 안전 쪽으로 서울시에서 있으면서 도시안전본부장을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서 제가 퇴직을 했는데, 오늘 한번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도대체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동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좀 장면이 약간 험한 것도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현장에서 60살 남성 A씨가 약 20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건 에스컬레이터가 그냥 막 움직여서 사고가 나는 거고요. 이건 에스컬레이터 발밑이 푹 꺼집니다. 이건 에스컬레이터가 빠져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예, 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뉴욕에서 일어나고요. 잠원동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지나가던 그때 신고부가 죽었죠. 지나가다 말고 길가에 크레인이 쓰러지기도 해서, 언제 길 가다 이런 사고로 저희가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건데 체육관에서 눈이 많이 쌓여서 지붕이 무너진, 그리고 이거는 공연 중에 무대가 무너지는 사례입니다. 싸이가 공연하는데 잠실 보조 경기장에서 천정에 불이 난 상태에 있었어요. 큰 재난으로 갈 뻔했었던 상황. 다리가 무너지는, 대만에서 다리가 무너지는 게.
이탈리아에서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죠. 2018년도 오래되지 않았던 벨기에에서 무너지고 미국에서도 무너지고 이건 재작년에 미국에서 다리가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이건 저희 정릉 청구거리 바로 옆에 있는 고가도로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의 교량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암덩어리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암이 잘못되면 우리가 지나다니는 교량이 언제 어떻게 급사할지 몰라요. 지나가다 말고서 성수대교처럼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에 봤던 거는 저건 이제 뒤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현존하는 위험이에요. 현존하는 위험.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에 있는 위험이에요. 저희가 저걸 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저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지극히 일부만 봐요. 길 가던 사람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발판이 빠져서 애기만 살리고, 중국이지만 애기만 살리고 아까 그 아주머니 돌아가세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다 죽을지 여기 건물에 앉아있다 건물이 무너져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 너무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진 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런 전부 다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시민재해라든지 산업 현장에 생기는 재해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 갑자기 죽는 거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는 걸 좀 볼게요.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고가 있었죠. 상당히 큰 참사였어요. 우리 뭐 기억이 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299명이 죽고 5명이 실종이 돼서 3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고를 낸 회사가 청해진 해운이라고 이제 회사가 벌금 1,000만 원 받았어요. 이거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1,0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회사 처벌받은 게. 그리고 가습기제 참사라고 가습기 살균제가 있는데 가습기에 안에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니까 애기 엄마들이 이제 어린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신랑이 임산부한테 이 가습기를 틀어주는데 가습기에 곰팡이균이 있으니까 이거 안 돼. 그래서 그걸 살균하는 약을 가습기에다 넣어요. 넣었는데 이 회사에서 선전할 때 뭐라고 선전하느냐 하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 이렇게 선정을 해. 그러니까 아빠, 엄마들이 아이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가습기 약을 사서 넣어요. 살균제를 넣어줘. 근데 그것 때문에 폐가 딱딱하게 굳어서 애도 죽고 임산부도 죽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게 처음 발견된 게 2011년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지만 피해 사망자가 현재 이거 계속 지금 집계 중이에요. 이거 지금 사회적 참사위원회라는 데 계속 집계 중인데 제가 4월 29일 날 조사한 거로 사망자가 1,773명이고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이 지금 7,700명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350만 명. 이런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기업에서 이거를 만든 기업에서 팔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애기들, 우리 엄마들, 애기 엄마들이 쓰는 이 약을 팔면서 동물 실험도 안 했다. 동물 실험도 안 했다. 그리고 이거를 제품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옥시 전 대표가 무죄 판결을, 대표가 무죄 판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망가지고 죽기까지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기업이 살인한다, 사람을 죽인다.
기업 살인법이다. 영국의 기업 살인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기업 살인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 기업들이 살인을 하면 기업주를 저렇게 처벌 안 받고 그냥 저렇게 놔두니까 자꾸 사고가 나니까 기업주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2017년도에 이 사고가 난 게 이제 2014년도 뭐 이렇게 2016년도 이제 이때 부기재 판결이 나니까 2017년도에 법을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기업에 부담이 된다 하는 이유로 논의를 안 하고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가지고는 20대 국회가 만료가 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이건 아까 거는 시민들이 이제 피해를 입은 거라면 지금은 이제 근로자들, 직장에서 일하는 애들이 죽는데, 첫 번째가 이게 동영상을 다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조금 오늘 좀 빡빡해서 이거 다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구역에서 김군이라는 애가 이제 목숨을 잃죠. 스크린도 점검을 하러 갔다가 혼자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이 열차가 그냥 들이닥쳐서 이 머리가 심하게 다쳐서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요 동영상을 갖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이 그때 당시 메트로 책임자가 이거는 죽음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미뤄. 제 실수다, 이렇게 미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머니가, 이거 조금만 볼까요?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19살 청년의 어머니가 어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지시를 따르다 숨졌는데 서울 메트로 측이 사고 원인을 오히려 떠넘기고 있다며 오열했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살 아들이 사고를 당한 지하철역을 어머니가 찾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연 어머니. 20년을 키워온 언니가 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쫓아간 모습이 저희 아들 아니에요. 아들의 생일이던 사고 다음 날 이게 조금 더 길게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때문에 좀 줄였는데요. 이렇게 호소를 해요. 왜 우리 아들한테 책임을 돌리느냐. 우리 아들 일하러 갔을 뿐인데. 이래서 이제 사회다가 호소를 하니까 반응들이 이제 오죠. 그래서 구역이 이게 6주기였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가. 그래가지고 요번 6주기 때도 그 구역에 많은 사람들이 꽃을 갖다 헌화를 했는데, 이때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이런 반향이 오고 열흘 만에 박원순 시장이 사과를 하죠. 잘못됐다. 서울시가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합니다. 책임을 돌렸던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또 사고가 나는데, 이제 김용균 씨라는 친구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밤에 점검을 나갔다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 껴서 목이 잘려요. 죽어요.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발견이 됐는데 이 회사에서도 똑같이 책임을 미뤄요.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이 산재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김용균법이라고, 이 친구 이름을, 이 죽은 친구 이름을 따서 김용균법이라는 게 국회를 2018년도에 통과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을 합니다. 20여 년 만에 전부 개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게 노동계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기업이나 이 공공기관들이 앞에서 일어난 사고든 이번 사고든 전부 다 자기네들이 매일 해야 되는 일인데, 어쩌다 한번 하는 일 같으면 외주를 줘도 되지만 매일 해야 되는 일인데 안전사고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자기네들이 책임 안 지려고 외부에다가 용역을 준다든지 외주를 줘서 이 위험을 외주화시킨다. 이 표현을 위험의 외주화 또는 죽음의 외주화라는 용어를 써요. 노동계에서. 그래서 그거를 방지해야 된다. 그걸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김용균법이라는 게 2018년도 12월 달에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고가 나는데, 광주광역시에 있는 조선우드라는 데에 약간
약간 장애가 있는 친구인데 김예순이라는 또 젊은이가 비슷하게 또 죽어요. 그때도 역시 회사에서는 책임을 죽은 사람한테 돌립니다. 근데 이 사고에서는 이런 사고가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그전에도 비슷하게 있었는데 대표가 처벌을 안 받았다. 제대로 안 받았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우리 사고들이 어떻습니까? 세월호라든지 가습기 사고라든지 전부 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고를 내놨는데 대표들이 책임을 안 집니다. 법원에 처벌을 안 받는다. 여기다가 산업 현장에서 하루에도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고로 우리가 한 828명 정도가 죽는데 한 4시간에 한 명씩 죽고 있는데 기업주들이 책임을 안 진다. 그리고 전부 다 죽은 사람들한테 책임으로 돌린다. 그 사람들한테 실수로 돌린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민주노총이라든지 이 김용균 이 친구의 어머니가 만든 김용균 재단 또 이 김재순 씨 아버지가 만든 이런 사람들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그러니까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요구를 하고. 그래서 아까 노회찬 의원이 냈던 거는 국회 그 만료로 그냥 폐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강은미 의원이 다시 내요. 21대 첫 번째 법안으로 내고 이제 노회찬 법안을 좀 모태로 해서 첫 번째로 내고 정의당이 이것도 또 심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태에 3월 50주기 때 이걸 다시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12월 9일 날 정기국회 종료로 또 무산돼요. 이게 법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심의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김용균 씨 어머니가 김미숙 씨인데 그분이 단식을 시작해요. 그리고 강은미 의원도 단식을 하는데 이때 단식 인원이 기사를 보면 1000여 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회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드디어 합니다. 하는데 이 법을 심의하는데 법사위에서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거 법을 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내면은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거쳐서 이제 법안이 제정이 되는데 이거는 상임위는 안 거치고 법사위에서만 7번 심의를 했어요. 열하루 동안. 근데 법사위라는 거는 사실은 자꾸 뭐 이렇게 법 문구 정도만 고치면 되거든요. 거기서 급하게 만들고 빠르게 만들고 이 법을 열하루 만에 7번 심의하고서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허둥지둥 만들었다. 쫓긴 거야. 준비 없이 있다가 쫓긴 거죠. 쫓겨서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위하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위하력이라는 말은 일반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사람을 범죄자로 보고 일벌백계해서 어떤 하나를 아주 그냥 엄하게 처벌을 해서 겁을 먹게 만들어서 범죄를 못하게 하는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아주 극형을 처해가지고 살인할 엄두를 못 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위하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용어가 법을 제정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일벌백계에 의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경영 책임자가 사고가 나면 경영 책임자를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해서 그거로 아까 같은 사고를 방지하게 했다. 이런 이제 취지예요. 위하력이라는 말이. 그리고 이제 소규모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노동개선제의를 하는데 이 50인 미만 기업은 유예가 돼 있고 5인 미만 기업은 제외가 됐는데 지금 노동계에서 주장은 그거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심의할 때 보니까 이미 논의가 됐는데 이미 50인 미만 사업자들은 이 법이 아니더라도 경영주가 처벌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처벌을 받고 있다. 다른 사람이 처벌받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처벌을 받고 있다.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은 이미 이때 논의할 때도 보면 처벌받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때? 이런 질문들이 안 나온다. 거기 50인 미만들은 그럼 기업주가 처벌받아서 효과가 좀 있는 거야? 이런 그 위하력의 효과가 있는 거야?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논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법의 주요 내용을 갖다 좀 보면은
우선은 이런 겁니다. 이 법의 요지를 갖다 보면 이게 처벌을 위한 법이냐, 이름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이니까 처벌법이냐, 예방법이냐 갖고서도 이제 언론에서 다루는데 의견들이 서로 달라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예방을 위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은 생각이 좀 달라요. 뒤에서 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거는 아까 위하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경영 책임자를 특정을 해서 여태까지 이제 경영 책임자가 빠져나갔잖아요.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 사람한테 의무를 부여하겠다. 의무를 부여해서 없던 의무를 부여를 해서 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이 사람을 처벌하겠다. 그리고 그 처벌한 거로 다른 경영자들이 그런 짓을 못하게 하겠다. 이게 법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를 특정을 해. 특정을 하는데 공공기관의 장관, 뭐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의 장 이런 사람들은 뚜렷하게 나오고요. 기업에서는 사업주거나 경영 책임자가 있는데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게 CEO 혹은 CSO 요즘에 말이 신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경영계에서는 이거를 좀 확실히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근데 고용노동부 해설서나 이 법의 취지로 봐서는 CS를 뒀다고 해가지고 CEO가 최고 책임자가 처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한테 의무를 줬어요. 의무를 줬는데 법에서 의무를 줬는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의무를 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애매해요. 불확실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제가도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면 직원들이 의견이 다 다르고 법무법인에다 물어봐도 법무법인이 다 달라요. 중앙정부에다가 물어보면 답이 안 헷갈리는 거예요. 재예방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죠? 다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잖아요. 이게 의무로 줬는데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그럼 처벌을 얼마나 받느냐? 처벌을 얼마나 받느냐? 사망이 생기면 기업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뭐 큰 삼성이나 현대에서 사람이 한 사람 죽거나 한 50인 정도 되는 그 기업에 사람이 한 사람 죽거나 기업주나 경영 책임자 책임이 똑같아요. 1년 이상 실형이야. 1년 이상 실형.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실형. 그다음에 징역. 그다음에 10억 이상 벌금. 법인은 50억 이하의 또 벌금. 그다음에 영업중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기업에서는 이거 4중 5중 처벌받는다. 이런 지금 하소연이 나오고 있죠. 두 상자만 나와도 7년 이하 징역을 갖다 받아요.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용노동부 간부가 특강을 하는데 작년에 특강을 하는데 그리고 또 신문 언론에도 보면 고용노동부 간부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아니 근로자들이 실수를 하거나 기계가 고장이 나도 이건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기계가 고장이 나도 사람이 죽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요. 좋은 얘기죠. 아니 사람의 실수라도 죽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가능한 얘기냐 하는 거죠. 그 가능해?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이제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태도를 취하니까 겁이 덜컥들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이 실수하는 것까지 다 막아야 돼? 그리고 걔가 실수하면 내가 잡혀가야 돼? 이렇게 이제 경영 측에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잖아. 사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이 실수해도 기계가 실수해도 기계가 고장이 나서 죽은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 그중에 책임질 부분이 있고 안 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정부에서 좀 겁을 줘요. 그런데 이거 법이 모태가 된 게 처음에 노회찬 의원이 영국의 기업살인법이라는 걸 영국의 기업살인법이 있다.
그거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업살인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영국법이에요. 영국의 법에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라는 건데요. 이 번역을 슬로터는 과실치사예요. 과실치사. 살인이라는 뜻보다는 과실치사. 호미사이드도 이 살인이라는 뜻이 있긴 있는데 이게 그 브리테니커 사전을 갖다 보면은 과실치사에 좀 더 가까워요. 그리고 만약에 살인법 이러려면 머더를 쓰지, 머더 살인이라고 확실히 있는 거 머더를 쓰지 이렇게 맨슬로터나 아니면 호미사이드를 쓰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표현이 과하다. 이런 게 제 생각이고요. 지역별로 쓰는 게 영국 전체가 다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어가 그 해놨습니다만 좀 차이가 있게 쓰는데 이거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 지금 중대재해처벌이랑 다른 게 이거를 법을 못해라고 했다고 하는데 다른 게 뭐냐면은 개인한테는 책임을 안 물어요. 개인은 형법으로 물어요. 형법으로. 우리도 형법으로 묻지. 개인한테는 책임을 안 물어요. 법인한테만 시정지시를 해놓고 시정지시를 안 따르면 벌금을 부과해요. 벌금을. 우리는 경영책임자 개인을 처벌하는 겁니다. 실형을 살리겠다는 거니까 우리께 지금 영국법에 비해서 엄청나게 세죠. 실형 1년 이상은요. 거기 이 앞에 보시면 1년 이상 징역은 형법상 살인범이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기업주가 직원이라 근로자들이 실수해서 죽었을 때 기업주를 살인자랑 똑같이 보겠다. 기업살인법입니다. 살인자랑 똑같이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경영계에서는 너무 힘들어 이런 거 못 살겠다 이런 거. 노동계에서는 아직도 멀었어 이런 입장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그 저기 고용노동부 간부가 사람이 실수해도 기계가 망가져도 죽으면 안 된다. 죽음을 처벌하겠다 이런 건데 한번 우리가 제가 인적 오류, 휴먼 에러라고 하는 것들은 사례가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그중에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게 항공 분야예요. 항공 분야.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는데 좀 겁이 나긴 하지만 이 안전도로 따져서는 열차, 항공 이런 쪽이 상당히 안전율이 높아요. 우리 승용차보다 항공기가 사고율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위험으로 봐서는 항공기가 상당히 그 안전한 편인데 이거 한번 동영상을 좀 볼게요. 47 to access it. We should confirm with off without permission. The Dutch refused to accept it. They 이거는 사고가 영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고고요. 1977년도에 테네리페 공항에서 있었던 사고예요. 오래된 사고긴 한데 현재까지 항공사고 중에서 최대의 참사입니다. 현재까지 있었던 것 중에서는 비행기가 지상에서 충돌을 하죠. 아까 그 장면에서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는데 기장이 이 비행기가 지금 옆에 공항에서 원래 가려던 옆에 공항에서 테러가 있어가지고 큰 비행기들이 조그만 공항으로 잠깐 가 있는 상황이에요. 잠깐 가 있는 상황인데 테네리페 공항은 상당히 스페인 공항 중에 상당히 조그만 공항인데 옆에 카나리 그 반도 쪽에서 테러가 있어가지고 잠깐들 비행기들이 가 있었는데 여기에 페남이랑 KLM 비행기가 있다가 KLM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방향 틀어서 여기서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 거고 지금 페남기는 요 4번으로 가서 요 4번으로 빠지는 건데 이 KLM 기장이 마음이 바빠. 원래 공항으로 안착을 못하고 테러 때문에 옆에 공항에 가서 앉아있는 데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 큰 공항으로 가서 승객들을 태우고서 다시 가야 돼. 자기네 나라로 가야 되는데 지체가 돼서 마음이 바빠요, 이 사람이. 이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돼. 그리고 조금 더 늦어지면 아예 비행기가 못 떠. 그러면 그 승객들 호텔료를 다 줘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바쁜 상황이에요, 지금. 마음이 바쁜 상황이라서 비행기를 이륙 승인도 안 받고서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침 시정이 300m밖에 안 돼. 저쪽에 안개가 껴서 저쪽에 페남기가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기장은 들어요. 관제사랑 페남기랑 통화하는 걸 들어. 페남기가 아주 활출에 있다 이런 걸 들었어요. 부기장이 들었어. 그럼 뜨면 안 되잖아. 그 스톱 시키는데 기장이 그냥 무시해 버린다. 휴먼 에러지. 휴먼 에러. 그 그냥 비행기를 띄우다가 관제사랑 페남기에 있는 사람은 이게 저게 비행기가 뜰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지금 가고 있는데 덤벼드는 거예요. 그 부딪혀서 150m 날아가서 떨어져서 KLM 있는 사람은 몰사했고 다 죽었고요. 근데 소방차가 이제 폭발이 생기니까 소방차가 와요. 와서 불을 끄는데 KLM 쪽으로만 가. 페남 쪽에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쪽으로만 가. 페남에서는 조금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소방관들도 안개 때문에 이 페남기에서 불이 나는 건 잘 안 보이니까 못 보고서 그냥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아니 이런데 이런 휴먼에러에서 사고 나는 거를 어떻게 살려? 어떻게 살려? 또 하나는 우리 사고인데 괌에서 있었던 사고인데 보면은 이건 진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괌에 이렇게 비행장이 여긴데 활주로가 여긴데 이렇게 비행기가 내려야 되는데 기장이 판단착오를 해서 피로라든지 기상학과 때 판단착오를 해서 안 보여. 여기서도 안 보이는데 계기 착륙까지 이렇게 우리가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 계기가 안내를 해주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나. 공항에 기계가 고장이 나니까 이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육안으로 해서 시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3번에 있는 거로. 여기 있는데 저기 있는 거로 착각을 해요. 순간 착각을 하고 그거를 부기장이랑 옆에 항공 그 기관사가 파악을 자기도 똑같이 못했다가 이런 데서 여기 지금 있는 요 MDA라는 게 뭐냐면 최소 높이인데 요 앞쪽에 최소 높이는 440m고 여기에 지금 최소 높이는 공학적으로 가면은 170m인데 저 최소 높이까지 비행기가 내려왔을 때 활주로가 안 보이면 비행기를 다시 띄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활주로가 보여야지만 착륙을 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여야만. 근데 이 기장이 여기에서 지금 이 비행기에서 너 지금 최소고도 이렇게 막 외쳐요. 미니멈이라고 외치는데 활주로가 안 보여. 근데 비행기를 안 띄워요. 부기장이 미니멈이야 띄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4초를 더 보내. 근데 그로부터 3초 뒤에 비행기가 땅에 부딪혀요. 처음에 미니멈이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만 고어런다라고 비행기 띄웠으면 이건 사고가 안 났을 거다. 이런 사고들은요, 인적 오류인데 사람의 실수인데 이런 사고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막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인적 오류가 나면은 그걸 안 죽게 만들 방법이 없어. 불행한 일이죠.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건데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 부기장들이 기장이 하는 잘못을 보고서도 말을 못한다. 사회적 처신입니다. 대드는 꼴이 되죠. 챌린지라고 영어로도 챌린지더라고. 도전하는 게 돼. 자기 상사한테 너 틀렸어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문화적인 측면도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이 사고 얘기가 나오는데 조종사들의 권력 거리 지수, 그러니까 아랫사람 윗사람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어려운 순위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라는 거야.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말 잘못했다고 하면 이제 찍히는 거지. 사고가 나서 다 죽었지만 저희가 막 어떻게 보면 대들었는데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사고 없이 잘 안착되면 이제 기장한테 부기장 확실하게 찍히는 거니까 못하는 거지. 인적 오류에 이제 이게 제 강의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법은 지금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거나 우리 사회에서 아직 이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못됐죠. 잘못된 건데 기업주들이 처벌을 안 받고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건 잘못된 건데 처벌을 더 세게 아까 보면은
처벌이 기병규법이라고 산안법 할 때 한번 강화됐고 또 중대재해법에서 처벌이 세게 됐는데 이 인적 오류 휴먼 에러는 처벌을 세게 하면 이 긴장도가 높아지고 처벌을 세게 하면 오히려 인적 오류가 는다. 인적 오류가 사람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노래 부를 때 오디션 프로 부르는 거 보면은 거의 마스터들이 참여자한테 그런 소리 하잖아요. 긴장 푸세요. 긴장 푸세요. 긴장 풀어. 이게 이거나 비슷한 거. 너무 경각심이 높으면 오히려 실수한다. 그러니까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법적 제재도 마찬가지. 처벌도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인적 오류가 늘어난다라는 게 이 멜처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요 그림 그대로가 나와요. 인적 오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무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인적 오류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중복 점검해라 이러죠. 아까도 이제 중복 점검하려고 기장 부기장이 있는데 그래도 사고가 나잖아요. 두 사람이 있더라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 잘못을 발견하고서도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런 때는. 근데 둘이서 얘기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학문적으로 쭉 연구를 해본 거로 봐서는 85% 이상은 못 가는다. 한 15%의 오류도 못 잡아낸다. 중복 점검을 해도.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를 높이는 거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단순화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줄여나가는 거지 처벌을 어떤 선을 넘어서 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진다 이런 거예요. 요즘에 기업들이 안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을 만들었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런 거 사고 내지 말라고 안전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는데 안전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처벌이 무서우니까 다 로펌 앞에 가서 줄 섰다는 거 아니에요. 로펌이 문전 성시야 요즘에. 그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사고 여기가 사고가 안 나는 퍼펙트한 안전선이라면 대체로는 기업들이 한 여기쯤 요 사이에 있어요. 실제 역량은 여기쯤 있고 법적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법을 무사고선에도 놓을 수는 없다고.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해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없는 선에서 조금 아래 선에서 이제 실현 가능한 선에서 법적 기준선을 만들어 두는데 이 사이에 있는 거를 법에서 형법에서는 허용된 위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허용된 위협 옆에 설명을 해놨지만은 1870년 독일에서 나온 건데 어떤 일이 공장에서 사람이 죽어. 근데 저 공장을 스톱을 시키면 사람이 죽는다 저 공장을 스톱을 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져. 우리 삶이 핍박해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저 공장이 돌아가게끔 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 많아 지금. 자동차도 사람이 매일 죽는데 자동차 운행 금지를 못 시키잖아요. 그죠? 운행을 시키잖아. 매일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죠? 그런 게 일종의 허용된 위험이다. 이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어떤 선에서 해야 되냐면 법적 기준을 다 만족을 시켰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도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거지. 너 규정을 다 지켰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지. 사람이 죽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위반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처벌을 못 하는. 그 부분은 허용된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 상황에서 규정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앞에서 봤지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이 규정이 너무 폭이 넓고 애매해. 그러니까 기업주 입장에서 봐서는 어느 선까지 내가 지금 만족을 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 사고는 나는데 내가 어디까지 해놔야 처벌을 안 받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전 쪽에다 투자를 해본들 어디까지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불확실하니까 아까 예산이 필요한 만큼 얼마만큼이라는 소리죠?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무슨 짓만 하는데 아까 그 주어진 의무 있잖아요. 그거를 페이퍼워크만 열심히 해두는 거야. 난 열심히 안전을 챙겼어요, 이거는. 자기 혼자 챙기면은 안 되니까 법무법인 가서 변호사들 조력받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여기에 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선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너무 범위가 애매하니까
경영 책임자들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법에 로펌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다.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우리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뭐 기사를 갖다 요즘에 나온 거 기사를 보면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린대. 잠잘 때 나쁜 기억을 저장을 못하게 한대요. 사람 뇌에서. 그래야 사람이 사니까 나쁜 기억은 저장 안 시키고 좋은 것만 기억을 시키는데 이렇게 빨리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리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지. 나쁜 일을 어떻게 계속 오래 끌고 가요. 잊어버린다고. 근데 적어도 이 사회 시스템 어딘가에서는 저같이 안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도를. 그게 이제 이 2곡선이나 3곡선처럼 정부 관계자라든지 이쪽 안전을 챙기는 사람들은 항상 비상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죠. 일반인들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런데 정부까지도 어때요? 정부까지도 사고가 났을 때만 사고가 나서 시민들 관심이 높아지면 그때는 모든 걸 다 알 것처럼 해. 그러다가 여론이 싹 가라앉으면 언제 그랬냐 이러죠. 우리 솔직히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한국에서 KTX 사고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그때 부총리께서 지금 부총리는 아닌데 이제 그때 부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무회의를 주관을 하는데 온갖 시설물들을 다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잡겠다 이러는데 기간을 준 게 한 달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설물들을 전부 다 조사하는데 한 달, 겨울에 그것도. 일본은요, 사사고 터널 사고라고 해서 9명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도로 시설물만, 교량 터널만 조사하는데 5년 동안 조사를.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요게 제대로 된 대책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여론이 그냥 나쁠 때만, 그때만 그냥 잠깐 뭘 하겠다고 큰소리 빵 쳐놨다가 한 달 조사한 결과가 국민들한테 공표도 제대로 안 됐다고.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얘기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그 두 가지 그래프를 섞어 보면은 이런 거예요. 뭐 이거 말로 해도 되는데 꼭 그래프로 안 봐도 되는데, 처벌의 강도는 적정 범위에다 두고, 그래서 사람의 이 역량을 최대한도로 높이고, 그 다음에 이 역량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역량을 안전에 대한 역량도 높이고 대신에 위험 요인은 다운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고를 막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처벌만 무조건 세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줄이고 그다음에 내 역량을 높이고 해야 되는데, 보세요. 애들한테 공부시킬 때 애가 수학 점수가 70점 정도, 7, 80점 맞으면 잘 맞는 거지, 대체로 봐서. 우리 이제 뭐 애가 한 70점 맞았어. 처벌하기는 좀 그래. 70점 맞았는데 걔를 너무 혼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걔를 성적을 90점, 100점으로 높이려면 그때 처벌이 아니라 꼬시는 수밖에 없어요.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 너 잘하면 내가 뭐 사줄게, 뭐 해줄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격려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줄이고 우리 이 역량을 높이는 거는 처벌보다는 인센티브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풍당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는데 이건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제가 이제 시설공간에 있었을 때 했었던 그 사례들인데, 경영진이 직접 현장도 다녀야 됩니다. 보통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간다 그러는데 모든 회의 서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기계가 좋아서 굿해요. 사무실에 앉아서 결제할 필요도 없어요. 다니면서 그냥 차에서 결제도 되고. 이래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을 해서 현장에 꼭 나다녔었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나다녔었고, 아까 여러분들 동영상 보니까 어때? 눈이 좀 뜨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위험은 알아야 돼요. 또 위험을 텍스트로 막 보는 것보다 문자로 보고 동영상으로 보면 쉽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위험을 알아야 보인다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만들었고요. 아까 그 메트로에서 처음에 어떻게 실수를 하잖아. 책임을 죽은 애한테 미루잖아. 이런 걸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우선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어디서 배우질 못해서 그런 실수를 종종 저질러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아까 가설 무대 무너지는 거 봤죠? 그 공연하는데 앞에서 바람에 불어서 그냥 무대가 확 넘어져요. 진짜 미국에서 있었던 사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서 이런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만들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인을 줄이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법에 어떤 게 있느냐면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위험하면은 중지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그게 아까 김용균법에서 명문화됐어요. 근로자들이 나 이거 작업 위험해 그러면 안 해도 돼. 근데 어떤 전제가 붙어 있느냐면 급박한 위험이 눈앞에 있을 때, 급박한 위험이 눈앞에 있을 때. 근데 보자고. 이게 터널인데요. 여기가 차가 다니고 여기가 바람이 들어가는데요. 이 터널은 안에 공기가 더럽잖아요. 바깥에서 맑은 공기를 넣어줘. 이게 풍도라 그래. 바람이 들어가는 길. 근데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요.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요. 점검도 하고 작업도 해. 근데 밑에서 차가 불이 나면 바람을 넣어주던 길이 이 연기를 빼내는 길로 바뀌어요. 근데 이 연기가 1000도 내지 2000도가 돼요. 안에 죽어. 그냥. 실제 저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이 사람이 급박한 위험이 눈앞에 닥쳐서 불이 났어. 작업 중지하면 살아요? 작업 중지하면 사느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이래서 위험작업 거부권이라는 거를 공단에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지금 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암이라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동영상을 이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됐는데 못 보여드리겠는데 교량 안에 성수대교랑 좀 다른 게 교량 안에 이 피아노 광선 다발을 꽉 묶어놨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확 잡아 매놨는데 이 구조물이 무너지지 말라고 피아노 광선을 다발로 넣어서 꽉 묶어놔요. 교량에. 그런 교량들이 있는데 이게 썩는 거야. 썩는데 바깥에서 안 보여. 그러면 사람 몸에 병이 있는 거 뭐로 찾아요? 엑스레이, 초음파 뭐 이런 거로 찾잖아. MRI 이런 거 찾잖아요. 교량도 똑같이 찾아요. 근데 그건 안 보여. 오로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추정되는 곳을 찾아서 짐작을 해서 드릴링을 해가지고 내시경을 넣어야지만 보여요. 이게 내시경 넣어서 본 건데 내시경 넣어서 본 건데 안에가 비어 있고 안에가 여기 원래 시멘트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고 안에 녹이 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암이야. 영국에서는 90년대, 유럽은 2000년대, 일본이 2010년대 이것들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걔네들보다 늦게 만들었어요. 근데 손 놓고 있는 거야. 그동안에. 그래, 손 놓고. 우리도 똑같이 겪어야 돼.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공단에서 이제 비상을 걸어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기술을 외국 문헌 보고서 똑같이 지금 이제 해서 이거를 저희가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서울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게 전국에 있거든. 아까 보시죠. 9천 몇 개, 전국에 9천 몇 개 다리가 이거로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떤 암이 자라고 있을지 모르거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나가다니까 다리가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다가 지금 오픈하고 모든 자료를 다 오픈해서 아무나 다 서울시설공단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 자료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위험을 없애는 게 혼자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전부 다 공개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위험은 혼자 못 막는다. 다 같이 막자. 같이 막자. 이런 거죠. 요즘에 이게 이제 저희가 반응을 얻어서 호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경영계랑 노동계가 너무 간극이 커. 입장이 서로 달라요. 근데 요번에 경청에서 낸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어떤 게 좀 아쉽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CSO를 선임하면 아까 CSO에 얘기했잖아. 안전 담당 예를 들어서 사장 이렇게 인정해두면 회장님은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안전 전담하는 사장을 두면은
회장님은 처벌 안 받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 노동계에서 지금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배경들이 있잖아요. 시민재해도 있었고 산업재해도 있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는 거야. 또 반면에 시행령 이거 계약 이거 지금 법 바꾸는 거 하지 마 이렇게 노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봤지만 처벌만 세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실효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벌을 세게 하면 오히려 사고가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팽팽하지만 서로 주장에 조금의 문제점이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양쪽 다 문제 주장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둘 다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좁히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캐나다에서 보면 이 동영상 조금만 잠깐 볼게요. On behalf of the National Board of Governors of the Order of Engineer and as MSOE's Order of the Engineer Link Coordinator, it is my privilege and honor to welcome you to this ceremony.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면서 반지를 껴요. 그들이 졸업식 때 반지를 받아요. 미국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건데 모든 학생들이 다 반지를 받아요. 이렇게 생긴 반지예요. 시작은 캐나다에서 시작이 됐는데 1907년도 그러니까 100년도 훨씬 더 전에 퀘벡교라는 게 2번에 걸쳐서 무너지는데요. 다리가 설계 잘못해서 이제 이것도 싸게 만들다 보니까 설계도 잘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리가 무너져서 첫 번째는 75명이 죽고 두 번째는 13명이 죽어요. 공사를 하다가 무너지는 거지. 근데 이 설계자가 처벌을 안 받아요. 뭐 그 얘기도 오늘 시간이 없으면 못 하겠는데 처벌을 안 받아. 근데 이것 때문에 엔지니어의 가치가 완전히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영국의 시인 키플링이라는 사람한테 이 정글 저자라는 키플링한테 우리 엔지니어한테 좀 참고가 될 만한 글을 좀 써달라 이래가지고 글을 받고 그 글을 참고로 해서 엔지니어의 소명의식이라는 의식을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엔지니어의 의무를 담은 글하고 반지를 수여를 해요. 이런 의식을 만들었어요. 100년 정도 된 의식입니다. 저게 지금.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1926년도서부터 근 100년 된 건데 저게 처음에 무너진 다리 재료 갖고서 그거 갖고서 반지를 만들어서 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지는 어디다 끼느냐 하면 이 새끼손가락에다 여기다 끼는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에다 끼는데 자기가 쓰는 손. 그래서 저거를 이게 도면 그릴 때 엔지니어들이 도면 그릴 때 이게 긁혀서 찌익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네가 부조리 하거나 네가 판단을 그르치면 참사로 간다. 잊지 마라. 이 반지가 쓰면은 닳잖아요. 반지가 쓰면 닳아. 다른 반지, 이 각이 졌던 반지가 다르면은 그 사람은 오랫동안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사고 없이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이 반지는 캐나다한테 엔지니어의 자긍심의 상징이기도 하고 자기 직업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상징이기도 해요. 이거를 대학 졸업식 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행사를. 1시간 이상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일이 다 제가 일부만 지금 1시간 이상을 해요. 미국에서 이 제도를 베껴갔어요. 지금 미국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를 않는 거죠. 이 한 번, 두 번 있었던 이 사고를 100년이 지나도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엔지니어들한테 너네 그 사고가 있었는데 네가 부조리를 하거나 네가 판단 착오를 하면 네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이거는 똑같은 참사가 일어난다는 거를 매일 각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 놨죠. 근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보시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재난 사고를 바로 잊어버려요. 세월호랑 관련돼서 보면은 1970년대에 남영호가 승객이 한 300명이 넘게 죽었어요.
326명이 죽었는데 위령탑을 서귀포에다 만들었는데 거기 지금 보시면 서귀포 관광 미항 조성 사업에 혐오감을 준다. 혐오감. 이 위령탑이 혐오감을 준다라는 이유로 이걸 저 산간 쪽에다 몰아서 옮겨요. 그리고 관리를 안 해. 관리를 안 해서 위치도 모르고 풀에 막 뒤집혀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 문제가 돼서 이거를 지금 그 정방폭포 있는 쪽으로 끌고 나오는데 그 해에 세월호가 사고가 나요. 그 해. 그리고 그 사고만 난 게 아니라 우리가 서해 페리오가 또 93년도에 있었죠. 서해 페리오도 이 저 위령탑이 있는데 이 저 위도라고 아주 저 구석에 우리 육지가 아니라 저 섬 한쪽 구석에 있다. 우리는 이 위령탑 같은 게 성수대교나 삼풍이나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기억 저표들을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혐오스럽다. 아니면 집값이 떨어진다. 세월호도 하죠. 우리가 위령탑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허용된 위험이라는 뜻은요. 그 사람네들이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아까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허용된 위험 속에서 그 사람들이 죽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네들의 죽음 덕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부분이에요. 또 시민 재해로 죽은 사람은 우리가 못 지켜준 거거든요. 이 사회가 못 지켜준 거거든. 못 지켜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혐오스럽다라고 밀어내는 것은 안 맞다. 또 하나는 반복된다. 다음 차례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 차례 내가 될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아베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구마모토 지진이 2016년도에 연달아 있었는데요. 이때 이 사람이 현장 나가서 하는 걸 좀 보십시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연쇄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마모토 현을 찾았습니다. 파란색 작업복 차림의 아베 총리는 피난소를 찾아 무릎을 꿇은 채 이재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위로하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게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총리지만 나라의 일이에요. 지진이 자기가 지금 잘못했는 게 아니잖아요. 지진이 자연재해가 규모가 무척 큰 지진이 왔고 7.3이면 무진장 큰 지진인데 우리는 경험도 못 해본 지진들인데 그런 지진이 났는데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나간 것도 아니고 바로 나가면 의전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래서 조금 수습된 다음에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요. 손을 잡아.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위로하고. 이게 나라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느냐 좀 밀어내. 가까이 두지라고 밀어내. 혐오스럽고. 그걸 끝나는 게 좋은데 사고가 반복되니까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왜 가까이다 둬야 되느냐? 왜 이게 링을 갖다 끼고 캐나다 애들이 있느냐? 항상 내가 이거를 각성을 해서 상기해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특히 누가? 정부 관계자들이나 거기에서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산재도 산업재 이 위령탑도 보라매 공원에 있는데 이게 지도에서 네이버 지도라든지 다음 지도에서 검색이 안 돼요. 위치가 검색이 안 돼. 그 한국노총에서만 일부 지금 행사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위령탑 세월호도 못 만들고 이러지만 이런 사고들을 혐오스럽다고 밀어내면 나나 내 후손들이 똑같은 사고를 당하니까 죽은 사람들 추모도 해줘야 되고 못 지킨 사람들을 우리가 기리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사고들을 기억을 해서 똑같은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위령탑도 좀 우리가 이렇잖아요. 오다가도 봤지만 종묘가 도심에 있어요. 왕들의 혼을 모신 데잖아요. 저게 도심에 있는데 누가 시비 걸어요? 안 걸잖아. 근데
위령탑을 지금 보기 싫다고 혐오스럽다고 다 구석에다 몰아놨는데 도심 같은 데다가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추모탑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모든 사고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좀 기록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놔서 데이터를 갖고서 있어서 누구든지 이 사고를 좀 이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물리적인 공간으로 만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메타버스 공간, 가상공간에도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거니를 기르고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랑 뒷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아예 법으로 매년 날을 정해서 정부가 그 해까지 일어났었던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를 매년 그 공간에 가서 발표하게. 그다음에 기업도 사고를 크게 친 데는 회장이 직접, 사람이 죽은 데는 책임자가 나와서 직접 발표하게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신에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저도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거 중대재해처벌 지금 워낙 첨예하게 싸워서 제가 지금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법이 처벌법 이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좀 이래요. 그래서 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 안전사회 건설법 이런 쪽으로 좀 용어를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용은 아까 얘기하듯이 법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는 근로자의 생명 존중을 하는 실책 문제, 침해 공간하고 국가적 의식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위험 요인 저감과 안전 역량 증진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 그 다음에 기념일 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법에 넣고 처벌을 혹시 하게 되면 처벌은 좀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런 정도 좀 제가 생각을 하고서 이 사회에다가 제언을 좀 하는 겁니다.